몇 주째 독일은 혹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갔고 임시로 마련된 주택이나 정원 오두막, 지하실에 머무는 사람들은 처참하게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한낮에도 성의꽃이 피었고 밤이 되면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외투에 목도리, 모자를 착용한 채 이불 속에 누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최악의 혹한기가 다가오던 1946년 12월 31일 밤 요제프 프링스라는 한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자신의 노동이나 간청으로는 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라도 취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독일 가톨릭 교회 최고 성직자인 이 추기경은 일정한 조건 아래서 절도를 허용한 셈이었습니다. 적어도 생존을 위한 절도는 이제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독일 사람들은 훔친다라는 말을 추기경의 이름을 따서 프링스하다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추기경의 이 이례적인 발언은 독일이 잿더미와 눈더미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던 시점에 나왔습니다. 천년 제국이라는 나치의 허망한 이상은 잔해만 남았고 국가 통화였던 라이히스마르크는 이제 거의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돈이 있어도 살 수 있는 것이 없었고 특히 가장 절실했던 식량과 연탄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46년 기준 산업재 생산은 전쟁 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고 경제는 사실상 암시장, 물물교환, 밀거래, 그리고 절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그해 겨울에는 약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굶주림과 추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석탄 절도는 비단 주교의 묵인 이후에야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대중적인 생존 방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쇠약해진 사람들이 때를 지어 기차 정차 지점에서 검은 석탄이 실린 화물 열차에 덤벼들었고 이런 습격은 대개 밤에 벌어졌습니다. 절도에 가담한 사람은 실직자뿐만 아니라 직장인, 아이들, 심지어 의사와 엔지니어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사람조차도 어떻게든 훔친 것을 통해서만 가족을 얼어 죽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존의 화폐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미국산 담배가 화폐를 대신해서 암시장에서 통용되는 사실상의 화폐 역할을 했습니다. 미군들은 본국에서 담배를 박스째로 배송받아 독일에 풀었고 독일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 그림이나 골동품 같은 물건들과 담배를 교환했습니다. 독일인들은 이 담배로 식료품을 구입했고 음지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은 거의 모든 것을 구해다 줄 수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 과정에서 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농가나 공장에서 도시로 향하던 트럭들은 흔히 남은 물품을 길에서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점령국들에게 당시 독일 사회의 이런 분위기는 달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방연합국과 소련 모두 자신들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점을 독일인들에게 납득시키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전후 처음 2년간 두 진영이 시행한 경제정책은 독일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945년 8월 포츠담 회담에서 연합국은 독일의 산업시설을 해체해 전승국으로 옮기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는 독일이 전쟁을 통해 초래한 막대한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각 점령국은 자신이 통치하는 구역에서 자원을 조달할 수 있었고 소련에는 서방 점령지에서 추가적인 보상까지 약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끝나자 미국과 영국이 점령한 서독 지역에서는 훨씬 신중한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전체 산업 설비 중 해체된 비율은 고작 3.5%에 불과했습니다. 독일 사회사 연구의 권위자인 역사학자 한스 울리시 펠러는 독일 사회사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비록 독일이 붕괴 사회 속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처리된 편이었다. 전쟁이 끝난 시점에도 독일 산업 역량의 약 75%가 여전히 보존되어 있었고 이는 이후 서독의 경제 기적이 가능했던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947년부터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새로운 대외정책 기조를 따르게 됩니다. 이 정책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봉쇄하고 미국의 사회, 경제체제를 수출함으로써 이를 저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유와 번영의 비전은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가난한 대중이 공산주의에 매혹되지 않도록 만드는 핵심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1947년 6월, 미국과 영국은 양국의 점령지를 통합한 지역에 경제평의회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이 평의회는 경제 회복과 물자 공급 개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처음에는 주의회에서 파견된 52명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높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기구였습니다. 이 평의회 국장 중 한 사람으로는 1948년에 무소속 정치인 루드비시 에어하르트가 임명됩니다. 그는 이후 독일식 국가조정형 자본주의 체제인 사회적 시장 경제의 아버지로 불리며 이 체제는 곧 서독 경제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한편 1948년부터 서방 점령 지역에서 마셜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건 프로그램은 원자재와 상품의 공급뿐만 아니라 낮은 이자의 지원금과 대출을 통해 경제를 다시 살려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미국은 고통받는 유럽에 장기적으로 자선을 베푸는 입장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을 소비 시장으로 회복시키고 동시에 소련에 맞서는 전선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서독 경제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진정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통화개혁, 즉 새로운 화폐의 도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연합국 통제위원회는 소련과의 갈등으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고 결국 미국은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미국은 이미 1947년 가을부터 워싱턴과 뉴욕에서 새로운 화폐를 비밀리에 인쇄하기 시작했고 이 지폐들은 철저한 보안 아래 베를린의 옛 제국은행 본점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화폐개혁 직후 서독 지역의 모든 시민에게 새로운 화폐인 도이치마르크 기준 60마르크가 인두금 형식으로 지급되었고 이 중 40마르크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과거 독일 제국의 국가부채는 새로운 화폐로 전환되지 않고 사실상 소멸되었습니다. 화폐개혁 이후 서독 지역에서는 상점 진열대가 다시 물건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주머니에 새 돈을 쥐게 되자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불만이 커졌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서서 시위를 벌이고 일부는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뮌헨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계란 가격 폭등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오늘 시장에서는 긴급 출동한 경찰이 격분한 군중으로부터 한 계란 상인을 보호해야 했다. 그 결과는 수많은 깨진 계란이었다. 뉘른베르크에서는 과일과 채소 상인들이 격렬한 군중의 공격을 피해 교회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루트비시 에르하르트는 화폐 개혁의 흐름을 타고 시장 개혁 조치를 잇따라 단행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물가 규제를 철폐했는데 그 결과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편 전쟁 직후 서독에서도 국유화 논의가 활발했지만 이제 노동조합은 시장 경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시장 경제의 사회적 요소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 높은 임금, 폭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에 대한 규제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요구가 무르익은 결과 11월에는 약 900만 명이 노동조합의 호소에 따라 파업과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에르하르트 교수 물러가라 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노동조합과 거리가 있었던 벨트 신문조차도 이를 두고 20년 만에 가장 큰 파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에르하르트는 군중의 시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자서전 모두를 위한 번영에서 이 과정을 두고 시간과 강한 인내심이 필요했다 라고 썼습니다. 시위는 비교적 빠르게 가라앉았고 노동조합들도 평화롭고 질서 있는 시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점령국들을 자극할까 두려웠던 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생활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곧 체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독에서 모든 국민이 똑같이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셜 플랜, 화폐개혁, 에르하르트의 시장개혁, 그리고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결합되면서 독일 경제 기적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1950년이 되자 노동자 가정의 평균 실질소득은 이미 전쟁 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계산은 적중한 셈입니다. 커져가는 물질적 풍요는 서독 국민을 서방 세계에 묶어두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고 전체주의적 유혹으로부터 이들을 단단히 보호해주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독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유례없는 황금기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